민호야, 그리고 사돈어를 이걸 보거라. 어둑한 저녁,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었다. 고급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통장 사본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300.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구석 소파에 앉은 노부부에게 쏠렸다. 남루한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노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거칠어진 손으로 무릎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순간 거실 저편에서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은 단순히 300억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3개월 전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팔순을 바라보는 정철수 노인은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왔다. 봄이면 모내기, 가을이면 추수.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손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의 아내 박순자 여사는 올해 78.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구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다. 두 사람의 집은 낡은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고추와 배추가 자라고 있었다. 저녁 무렵 부부는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보리밥.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여보, 서울 큰아들한테서 연락 왔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다. 2달째 전화가 없구만. 바쁘겠지 뭐.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 정민호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15년 손주가 2이나 있었지만 시골 부모를 찾아오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다. 특히 며느리 강혜진은 시댁 방문을 노골적으로 꺼려했다.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기 일쑤였다. 철수는 밥상을 물리며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다. 바로 일주일 후였다. 순자, 그날. 정말 가보겠소? 가야지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이틀 후 마을 이장이 철수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철수 씨, 이거 마지막 서류입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보상금이 다음 주에 입금됩니다. 철수는 묵묵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 그 끝에는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다. 토지 보상금은 300억이 넘는 돈이었다. 마을 전체가 신도시 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철수가 평생 일군 논밭과 임야가 보상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마을 뒤편의 야산은 개발 계획상 핵심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보상금이 천문학적으로 책정되었다. 이장은 부러운 듯 말했다. 부럽습니다. 철수 씨. 이제 서울 가서 아들네랑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장이 돌아간 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민호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이 배어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 정민호의 아파트는 33평형 고급 주상복합이었다. 현관을 열자마자 펼쳐지는 넓은 거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그리고 거실 한쪽을 차지한 거대한 TV. 이곳에 철수와 순자 노부부가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학생으로 보이는 손주 정현우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드러났다. 할아버지, 왜 갑자기? 현우야,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철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노부부의 차림새는 초라했다. 오래된 바람막이 점퍼, 낡은 청가방, 그리고 시골 버스에서 배어든 먼지 냄새까지. 거실에서 나온 며느리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버님, 오신다고 연락을 하셔야죠. 집이 지금 어수선한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거실은 티끌 하나 없이 깔끔했다.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뜻이었다. 회사에서 퇴근한 민호는 부모를 보자 놀라움과 난처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미안하다, 아들아.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철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날 저녁 노부부에게 차려진 식탁은 허술했다.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어제 남은 밥. 반면 며느리의 친정 부모가 방문했을 때는 언제나 한정식 수준의 상차림이 준비되곤 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노부부는 안방이 아닌 작은 서재 겸 창고방에 잠자리를 마련받았다. 좁은 공간에 이불 2채가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먼지 쌓인 책장이 있었다. 철수는 가져온 청가방을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 안에는 통장, 서류,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직접 봐야 하오.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그리고 저 사돈네 식구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오. 철수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5년 전 당시 민호가 결혼 초기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진 적이 있었다. 철수는 그때 밭을 일부 팔아 5천만 원을 마련해 아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돈을 받은 민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 혜진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그 돈으로는 턱도 없어요. 빚을 갚으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하는데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며칠 밤을 울었다. 더 큰 상처는 그 뒤에 찾아왔다. 민호가 빚을 정리한 뒤 1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것이다. 시골 부모에게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후로 철수와 순자는 깨달았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틀째 되는 날 며느리 혜진의 친정 부모가 아파트를 방문했다. 혜진의 아버지 강성민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고급 양복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시골 노부부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사돈 어르신들 오셨습니까? 형식적인 인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보다는 불편함이 묻어났다. 혜진의 어머니 김영숙은 더 노골적이었다. 노부부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며 작게 혀를 찼다. 거실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이날만큼은 혜진도 정성을 들였다. 갈비찜, 전복죽, 모듬회까지. 하지만 그 음식들은 모두 친정 부모를 위한 것이었다. 노부부에게는 여전히 김치와 된장찌개만 제공되었다. 식사 중 강성민이 은근히 비꼬는 말을 던졌다. 요즘 시골도 많이 개발된다던데 사돈 어르신 동네는 어떻습니까?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저 그렇습니다. 농사는 계속 지으십니까?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그만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짐 되지 마시고. 짐이라는 단어에 순자의 손이 젓가락을 놓치며 떨렸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와 장인 사이에 끼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철수와 순자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결정이 맞을까요? 맞아야 하오.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오. 철수는 베개 밑에 가방을 만지며 눈을 감았다. 사흘째 아침, 노부부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화단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세요? 출근 준비를 하던 민호가 당황해서 물었다. 그냥 손이 근질거려서 말이다. 철수의 대답에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 시골 부모님 오셨나 봐. 옷 좀 봐. 완전 촌스러운데. 혜진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을 붉혔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남편에게 폭발했다. 당신 부모님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이웃들이 다 쑥덕거려요.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만 있다 가실 거야. 며칠? 벌써 사흘째인데. 그리고 보세요. 이 좁은 집에 노인 두 분까지 계시니까 애들도 불편해하잖아요. 실제로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피하고 있었다. 그들의 낡은 옷차림과 시골 냄새가 어색했던 것이다.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천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봉투에는 강성민 귀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성민 씨, 그때 빌려간 3천만 원 언제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 사정도 어렵습니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정철수. 이 편지는 15년 전에 쓰인 것이었다. 당시 강성민은 사업 초기 자금난에 시달렸고 혜진과 민호의 결혼식 자리에서 만난 철수에게 급전을 빌렸다. 잠깐만 빌리는 겁니다. 사돈 어르신. 곧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강성민은 사업이 안정되자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니, 의도적으로 잊은 것이었다. 철수는 편지를 다시 가방 속에 넣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나흘째. 혜진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푸념을 쏟아냈다. 엄마, 도저히 못 참겠어요.
시댁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건지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전화 너머로 김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아, 참아라. 그래도 시부모님이신데 며칠만 참으면 가실 거 아니겠니? 며칠이 아니라 일주일째예요. 그리고 우리 집 평수도 좁은데 손님 방도 없이 어떻게. 그때 문득 혜진은 노부부가 들고 다니는 낡은 청가방이 떠올랐다. 노인들은 그 가방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갔다.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호기심과 의심이 혜진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노부부의 방으로 살짝 들어갔다. 가방은 이불 밑에 숨겨져 있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황급히 방을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중에 기회를 봐서 꼭 확인해야겠어. 다섯째 날 저녁 식사 자리에 다시 혜진의 부모가 참석했다. 강성민은 오늘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다. 사돈 어르신, 요즘 시골도 땅값이 올랐다던데 혹시 보상금 같은 거 받으신 거 없으십니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순간 철수와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철수의 짧은 대답에 강성민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렇겠죠.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니 뭐 큰돈 있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식사 후 강성민이 화장실에 가는 길에 노부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불 밑으로 삐져나온 천가방의 일부가 눈에 들어왔다. 저 늙은이들, 뭘 그렇게 꼭꼭 숨기고 다니는 거야? 강성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침 일찍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오랜 노안과 스트레스가 겹친 탓이었다. 어머니, 민호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119가 불렸고 순자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철수는 아내 곁을 지키며 밤을 샜다. 청가방은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혜진은 병문안을 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다. 아버님,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입원 기간이 오래 걸리면 우리 집도 사정이 있어서 괜찮다. 곧 퇴원할 것이다. 철수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병실을 나온 혜진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시어머님 입원하시는 김에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우리 집에서 계속 모시기는 힘들잖아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철수는 혼자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밤 11시 주변은 고요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안에 든 서류들을 꺼내보았다. 토지 보상금 통장, 잔액 305억 4,700만 원, 강성민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의 차용증, 그리고 민호가 과거에 빚을 갚기 위해 쓴 각서. 아버지, 이 돈 꼭 갚겠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민호는 빚을 갚은 뒤 부모를 잊어버렸다.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순자, 우리 결정이 맞았소. 이제 끝을 봐야겠소. 이틀 후 순자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단호해져 있었다.
여보, 이제 때가 됐어요. 알고 있소. 부부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혜진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그날 저녁 철수가 제안했다. 민호야,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하자. 사돈 어른들도 불러라. 가족회의요? 무슨, 그냥 할 이야기가 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저녁 8시, 강성민과 김영숙 부부가 도착했다. 그들은 이상한 예감에 불안해하며 소파에 앉았다. 민호와 혜진, 그리고 손주 2명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다. 철수와 순자 노부부는 구석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철수의 무릎 위에는 낡은 청가방이 놓여 있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강성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는 천천히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나왔다. 민호야, 그리고 사돈 어른. 이걸 보거라. 철수가 테이블 위에 첫 번째 서류를 올려놓았다. 토지 보상금 입금 확인증. 금액 305억 4,700만 원.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305억? 민호의 입에서 헛소리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혜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성민과 김영숙은 서류를 빼앗듯 집어들었다. 이게 대체, 사돈 어르신, 이게 진짜입니까? 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마을이 신도시 개발로 전부 수용됐소. 보상금이 지난달에 입금됐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혜진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족들을 훑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하겠다. 철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오래된 편지였다. 강성민 사돈, 이게 뭔지 아시겠소? 편지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다. 강성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건 15년 전 사돈은 나에게 3천만 원을 빌렸소. 당신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한 달만 빌려달라고 했지. 나는 그때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했소. 철수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박또박 이어졌다. 그런데 15년이 지났소.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돈을 갚았다는 소리가 없었소. 아니, 갚겠다는 말조차 없었소. 강성민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아내 김영숙도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당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강성민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철수가 세 번째 서류를 꺼내는 바람에 말이 끊겼다. 차용증, 차용인 강성민, 금액 3천만 원, 일자 2010년 3월 15일. 이건 당신이 직접 쓰고 도장 찍은 차용증이요. 당신 기억 안 나시오? 강성민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혜진이 아버지를 보며 속삭였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강성민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할 수 없었다. 철수는 이제 아들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땀을 흘리며 아버지의 눈빛을 피했다. 민호야. 예, 아버지. 너도 기억하지? 내가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그때 내가 얼마를 보냈지? 5천만 원이요. 그래, 5천만 원. 나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논을 팔았다. 내 할머니가 평생 농사 지으시던 그 논을 말이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철수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다. 민호가 과거에 쓴 각서였다. 아버지, 이 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면 꼭 갚고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정민호. 민호의 손글씨였다. 민호야, 너 그 돈 갚았니? 저는, 아니, 갚지 않았지. 그것도 모자라서. 그 뒤로 1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지. 우리가 궁금해서 전화하면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혜진이 끼어들었다. 그건 당시에 남편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빚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면 부모는 잊어도 되는 겁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우리는 평생을 밭에서 허리 굽혀 일하면서도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소. 그런데 자식은 돈이 필요할 때만 생각나고 일 잘 풀리면 부모는 잊어버리는 겁니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철수는 숨을 고르고 5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며느리 혜진을 향했다. 혜진 씨. 예.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이번에 여기 온 지 일주일이 됐소. 그동안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친정 부모님이 오실 때는 한정식에 갈비찜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리더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김치 몇 조각의 찬밥이었소. 그건 아니, 음식이 문제가 아니오. 우리는 농사꾼이라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하오. 문제는 마음이요. 철수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당신은 우리를 창피해했소. 이웃들이 볼까봐 우리가 아파트 화단에서 풀을 뽑는 것도 싫어했지. 우리 옷차림이 남루해서 창피했겠지.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당혹감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철수는 6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병원 진료 기록지였다. 내 아내가 쓰러진 날 당신은 병문안을 왔소. 그런데 당신이 복도에서 민호에게 한 말, 우리가 다 들었소.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님 입원하시는 김에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라고 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짐이요? 당신에게 우리는 그저 귀찮은 짐이란 말이요?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철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다. 우리 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결심했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 300억의 돈을 우리는 한 푼도 당신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이요. 뭐라고요? 강성민이 벌떡 일어섰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호도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 설마. 철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소. 이 돈은 전액사회에 기부할 것이요. 불우한 청소년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이요. 안 돼요.
그건 가족의 재산이에요. 아버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혜진이 소리쳤다. 가족의 재산? 철수가 차갑게 웃었다. 가족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요.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했을 것이요. 강성민이 테이블을 쳤다. 사돈 어른, 진정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3천만 원 지금이라도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철수의 눈빛은 냉랭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하시다가 30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제야 갚겠다고? 그게 진심이요? 강성민은 말문이 막혔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제발, 민호야. 철수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다. 나는 내가 돈을 갚기를 바란 게 아니다. 내가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을 뿐이다. 민호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그때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모두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다. 우리가 정말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족을 사랑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과연 돈이 아닌 우리 자체를 사랑하는지를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거지 행색을 하고 왔어요. 돈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럼 기분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기분은 할 것이요. 하지만 전액은 아니요. 그는 7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재산 분할 계획서였다. 우리는 300억 중 200억을 사회에 기부할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호, 너에게 50억을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그 돈으로 사업을 하되 절대 사치하지 마라. 그리고 그 돈의 10%는 매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을 10년간 지켜야 한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혜진 씨, 예,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대신 당신이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를 진심으로 모신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겠소.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강성민 사돈. 강성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는 3천만 원을 돌려받지 않겠소. 예. 대신 그 돈을 당신 이름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시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요. 강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바라보았다. 현우야, 지민아. 중학생 손주와 초등학생 손주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보았다.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를 거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하나만 가르쳐 줄게. 철수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야. 사람의 마음.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모두가 흩어진 뒤 철수와 순자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잘한 걸까요? 순자가 물었다.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소. 민호가 변할까요? 변하길 바라야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이틀 후 민호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니?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철수와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돈으로요. 무슨 사업? 사회적 기업이요.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호야, 고맙다. 한 달 후, 혜진은 변했다. 그녀는 매주 시장에 가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 시부모님께 드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순자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고맙구나.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서류가 놓여 있었다. 정철수님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철수는 서명을 했다. 그것은 새로운 유언장이었다. 개정된 유언장에는 사회 기부금으로 150억 아들, 민호에게는 100억, 손주 교육 기금으로 20억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철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순자에게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들 변했소? 알아요. 며느리도요. 그럼 된 거요. 돈은 나중 일이고. 두 사람은 웃었다. 300억의 돈이 이 가족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가족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탐욕, 무시, 그리고 사랑의 결핍을 비춰주는 거울. 정철수와 박순자 노부부는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결국 변화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으로 갈 것인가. 1년 후 정철수와 박순자는 시골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매주 주말마다 민호 가족이 찾아왔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혜진은 순자와 함께 된장을 담갔다.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철수가 말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민호가 물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진짜 부자란 말이다. 모두가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오래도록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